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혜찬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일채 의사 출신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요. 오늘 아침에도 인터뷰를 하던데 벌써 취임 3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의 조목조목 반박이 들어오는 부분이 눈에 띄던데요. 문재인 정부는 왜 개인이나 시장이 할 걸 국가가 시시콜콜 개입하냐는 거죠. 이런 국가주의 논란을 포함해서요. 지금 여야의 골고루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분들이 다 포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명 올드보이라고도 하지만 이분들은 부인을 할 텐데 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공격과 수비를 할 때 선수끼리 잘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정말 여야 곳곳에 노무현 정부의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었고요. 지금 민주당 당대표 후보 중에 두 분, 이해찬 의원과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도 모두 참여정부에서 중책을 맡았었습니다. 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노무현 정부의 사람으로 칼을 뽑아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뒤에도 이제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나 또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도 노무현 정부에서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잘 봤었기 때문에 네. 약점을 아무래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한마디 한마디가 촌철살인처럼 느껴지는데 네. 저는 특히 김진표 의원,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이지 않습니까? 김진표 의원만 좀 다른 색깔의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국가주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반면 김진표 의원은 오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위해 그런 경고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은 긍정하는 발언을 내놓았거든요. 네. 함께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나 경제부총리를 일을 했었는데 이러한 김진표 의원의 좀 독특한 자세, 좀 중도적이고 보수도 포용하려는 이러한 자세가 과연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저는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서로가 서로를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평가를 해주고 긍정적으로 얘기해줘도 이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특히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초등학교 왜 커피 자판기까지 국가가 막느냐. 먹방도 필요 없는데 이렇게까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할지 주목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어리석은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그 먹방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이게 이제 국가주의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나의 대표적인 예 아니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우리는 성공적인 그 성장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참 국민들이 가진 것도 없고 그럴 때 국가가 주도해서 그 보릿고개를 넘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총력을 다해서 그 잘못된 그 국가주의적 틀과 그다음에 그 대중영합주의의 그것을 벗어나서 시장 자유를 존중하는 그러한 정책 패키지를 대안을 내고 민주당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박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커피 자판기 팔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당사자가 진작에 탄산음료 판매도 금지하는 거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 아니냐라고 하면서요. 오늘 김태년 의장이 저격수로 나왔더라고요, 변호사님. 네, 결국 어떻게 보면 프레임 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커피 자판기를 금지한다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국가주의 아니냐라고 하면서 담론을 확대하고 했었는데 네. 막상 거기에 대해서는 김태년 의원이 김병준 정책실장 시절에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 추진한 거 보면 본인이 그런 정책실장 시절에 했던 것들을 똑같이 하면서 그게 비판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일단은 그 먹방 규제 같은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먹방 규제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잘못된 게 뭐냐면 정확히는 지금 정부에서 먹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먹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자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마치 먹방을 규제하는 것처럼 읽히고 있는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듣는 분들도 비슷비슷하고 그쵸, 여기니까요. 예, 여기는 건 네. 비슷해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이제 그런 먹방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막상 국가가 어떤 나서지 않으면서 막상 필요 없는 부분은 또 굉장히 국가적으로 뭔가 하는 건 아닌가라는 어떤 문제의식 자체에 대한 부분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그런 좀
소극적인 분야 또는 약간 좀 지역적인 분야에다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그 내용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지역적인 부분에 국한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은 조금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게 상대를 링에 불러들였으니까 화제를 잘 잡은 건가요? 아니면 역공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가요? 뭐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차별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측면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낯선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국가주의라는 말이.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이러면서 네. 일종의 국가주의 프레임을 제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의 자유한국당이 뭐 이념이나 이런 것들로 뭐 어떤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달라 보이는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얘는 잘못 든 것 같아요. 문제는. 왜냐하면은 지금 뭐 그 탄산음료 규제라든가 아니면 카페인 규제 또 먹방 규제 이런 문제는 사실 비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네. 청소년의 카페인 중독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호주 이런 선진국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시장에 개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나치게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탄산음료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너무 많이 섭취하지 못하도록 좀 일부 규제하는 것이지 네. 뭐 바깥에 나와서 학교 밖에서 뭐 탄산음료 마시는 것까지 못 마시게 하는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국가주의로 포장하는 것은 적절한 예라고 볼 수 자판기. 없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주의라는 말은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국가 사회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뭐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치의 이 파시즘이라든가 나치즘 그리고 군부 독재 이런 것들을 국가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얘가 잘못됐다.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를 국가가 독점하려고 했던 거나 이런 게 국가주의적인 정책이지 지금 네. 하는 우리의 정책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펄쩍 뛰고 있는 거죠. 네. 화면에서도 봤지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렇게 화두를 던지면서요. 새벽에는 뭐 남몰래 버스를 탔다고 하지만 일단 사진은 나오긴 했습니다. 애쓰면서 민생 현장도 돌보고 나름대로 좀 말의 품격도 올려보자 애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뭐 바깥에서 공격이 들어와도 지지율이 확 오르면 뒷심을 얻기도 할 것 같은데 이 만만큼 지지율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창희차 평론가님. 우선은 비대위 체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수립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아니고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났고 아직은 인적 쇄신이 가능한 단계는 또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반등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하지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김병준 체제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비대위 관계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에 따르면 연말까지 지지율을 30%로 끌어올리는 게 내부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가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모르시던 국민들도 많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국가주의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제의 주도권을 그 이전 홍준표 체제에서는 종북이나 빨갱이 이런 단어밖에 기억이 안 났다면 이제는 국가주의 그리고 정책으로 뭔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뭐 자판기 논란은 좀 나간 측면이 있지만 네. 먹방 규제와 관련된 논란에서는 젊은 층도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연말까지 목표 지지율인 30%를 달성하면 그 힘을 원동력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원외 당협위원장 심사 등 인적 쇄신 절차에 나서지 않겠는가 그런 네. 단계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쯤 지지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인적 쇄신의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울지가 이 김병준 비대위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30% 올린다고 그 정도 기록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한 3배가 뛰어야 되는 거네요. 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3배 내지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참 이게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당장 이게 살림살이가 이게 쪼그라들어서 말이죠. 워낙 혹독한 재정난이 지금 심해서 당 대표실도 없애고 뭐 당 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활동비도 3분의 1 수준으로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뭐 그 예상되는 어떤 그런 허리띠 졸라매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최근 선거에서 완전히 참패를 연속적으로 잇따라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당의 수입원이라고 볼 수 있는 당비 자체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19대 대통령 선거를 패배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원을 좀 더 많이 줄었던 당원들을 늘리기 위해서 책임 당원한테 맡기는 그런 그 최소 비용이 있는데 원래 그 6개월 이상의 그리고 그 월 2,000원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당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3개월 이상의 월 1,000원으로 확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네. 당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는 상태였는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지금 뭔가 당비를 더 늘린다거나 그런 거 방법보다는 앞으로 합리적인 어떤 당비 활용에 대한 부분을 늘려서 그거를 해결해 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다고 보여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돈이 없어서 천막당사로 간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가 혁신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보여줘야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물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비가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었을 수 있겠지만 정당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또 비대화되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 이번에 중앙당을 해체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중앙당이 너무 비대화돼서 당직자들 숫자도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야당이 됐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내성을 길러야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 네. 혁신해야 한다는 것과 야당으로서의 체질을 좀 바꿔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같이 맞아떨어지면서 저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